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3, 4세 책 육아의 핵심을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아이의 책 육아 그리고 육아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들 많이 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아이가 특정 책만 읽고 싶어하고 다른 책 읽기를 거부한다든가 특정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책에만 유독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기가 쉬운데요. 친구의 아이의 경우에는 3세 때는 코끼리가 나오는 책만 읽으려고 해서 1년간 코끼리 책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코끼리의 코자만 들어도 토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특정한 책만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성격적으로 특정한 소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오랜 시간에 걸쳐 탐색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친구의 아이의 경우에는 1년간 그렇게 코끼리를 파다가 그 다음에는 관심사가 옮겨갔는데 그 다음은 물고기였다 하더라고요. 또 5세가 되니까 그 주기가 조금 짧아지고 관심사도 조금씩 폭이 넓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특정한 소재에 집착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소재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책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아이가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본인이 익숙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책만 고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책 읽기를 하면서 조금씩 아이의 관심사에 맞춰서 옆으로 확장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깊이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독서의 폭을 넓혀가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왜 좋아? 코끼리가 코가 길어서 좋아? 코가 긴 동물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관심사에 관련하여서 옆으로 폭을 넓히거나 아니면 깊이를 좀 더 더해주는 방식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아이가 책을 좋아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데려갔다가 몇 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책을 수십 권을 다 빼고 조금만 보고 또 딴 책 빼고 내가 읽어주는 거에 별로 집중하지도 않고 둘째의 경우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서관에 있는 물건들을 다 만지고 심지어 화분에 있는 돌도 꺼내고 이래서 너무너무 막 땀이 삐질삐질 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적이 있었어요. 책을 좋아하는데 도서관에서는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요. 그 어린이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오픈된 넓은 공간에 알록달록한 너무 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차분하게 책 읽기를 기대하시는 건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왠지 다른 공간보다는 도서관이 아이에게 더 유용할 것 같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 행사나 수업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선생님께서 특정한 주제에 맞춰서 몇 권의 책을 소개해 주시거나 읽어 주시고 또 이 책 내용과 관련하여서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특정한 시간에는 1시간가량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니까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왕 도서관까지 오는 수고를 들여서 뭔가 수업은 들었다 라고 하는 뿌듯함과 만족감이 남을 수 있고요. 또 이 수업을 전후해서 거기 있는 책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확보가 되고 3, 4세 아이들이 어릴 때로 돌아간다면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것, 마음껏 하라고 해주고 싶은 것은 자르고 오리고 색칠하고 여러 가지 손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열심히 저지레하고 다니면 그 모든 것들을 치우는 것은 오롯이 내 몫이 되니까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색연필 꺼내서 사인펜 꺼내서 색칠하고 뭐 오리고 물감 꺼내달라 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옆에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치면서 책상 닦고 바닥에 떨어진 거 줍고 청소기 돌리고 막 이렇게 한숨을 쉬었던 것 같아요. 청소에 대한 부담 외에도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좀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하다가 잘 안 된다고 짜증내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분명히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색칠하다 선 튀어나갔다고 빨간색 색칠해야 되는데 실수로 파란색 색칠했다고 원래대로 돌려놔라고 짜증을 내거나 짜증낼 거면 하지마! 라고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모양이나 형태를 달리할 수 있는 모래라든가 종이놀이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갖고 노는 과정을 통해서 자율성과 자기 조절 능력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형태를 바꿀 수 있으니까 거기서 얻는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율성과 조절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첫째가 유독 뭐 그림 그리다가 튀어나가거나 자르다가 실수하거나 종이접기 할 때 모서리가 딱 맞지 않거나 이러면 짜증을 정말 많이 내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미술 수업을 갔더니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좌우 뭐 상하, 대칭이라든가 균형 뭐 이런 거를 되게 신경 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게 두려워서 하지 않거나 혹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스타일이다. 괜찮아. 틀려도 되고 실수해도 되니까 또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테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해서 유도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있었다면 성격적으로 이런 부분에 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조금 됩니다. 이렇게 손을 쓰는 활동은 아이의 정서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되지만 후에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필요한 손님 기르기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글 쓰기 워크북 처음 아이들이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선을 직선으로도 긋고 꼬불꼬불하게도 긋고 점과 점을 연결하고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한글 학습을 시작해보자 라고 할 때 읽기는 잘 되는데 쓰기가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 힘이 부족해서 제대로 한글의 자모를 쓸 수가 없어서 쓰면서 익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넘어가지 못해서 한글 학습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손 힘을 잘 기르지 못하다 보니 고학년이 되어서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의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손이 아파서 못 쓴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꽤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기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걸 보면 언어는 세상을 보는 창이다 라고 하는 학부 때 들었던 말이 정말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아이가 단어를 하나하나 인지하고 알아갈수록 세상을 보는 깊이와 폭도 확연히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눈에 정말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때 아이들이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막 퍼붓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나무만 알고 있는 아이와 소나무, 상수리 나무를 알고 있는 아이는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시기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과 함께 단어 카드를 활용해서 아이에게 단어를 알려주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단어 카드는 어떤 것을 활용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80장 정도 되는 단어 카드를 활용을 했었고요. 실제 사진이 들어있는 카드였어요. 밑에 한글만 적혀있어도 상관없고 어차피 글자를 못 읽으니까 단어 카드를 들고요. 빠른 속도로 넘기면서 해당되는 낱말들을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들려주려고 했습니다. 아이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사과, 배, 메론, 수박 이런 식으로 넘기면서 아이에게 사진을 보고 또 엄마의 목소리, 그 해당되는 단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단어 카드를 한번 쫙 돌리는데 80장 정도 된다 하더라도 5분 안팎으로 끝이 납니다. 아이는 멍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단어를 매일같이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어 카드 하고 나서 조금 아쉬우면 집에 있는 물건들을 활용해서 추가로 해보셔도 돼요. 식탁, 의자, 냉장고 이런 데 해당되는 카드를 갖다 대면서 냉장고야 차갑게 음식을 보관해서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음식을 신선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전제품이야. 이렇게 아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어휘도 사용을 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많은 어휘를 아는 것은 자신의 정서와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첫째와 둘째 모두 말이 빠른 편은 아니었는데요. 원생활을 시작하면서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편이고 본인의 정서나 의사를 정확한 표현, 다양한 표현으로 전달을 하는 편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곤 했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육아도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더 어렸을 때 공부를 했더라면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고 좀 더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가 몹시 되더라고요. 특히 육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고 아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엄마의 말하기에 대한 공부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5, 6세 정도 되어서야 저는 인지를 했었어요. 육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아이였을 때,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내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한번 직면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사랑하지만 나의 말과 태도가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엄마의 말하기야말로 육아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재현 소장님의 책과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육아에 관련된 책이나 강의를 보다 보면 이 엄마로서의 나의 부족한 점을 지적받는 것 같아서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또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나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지? 라고 하는 마음에 반발심이 솟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 박재현 소장님의 책과 강의는 본인이 육아에 있어서 실수했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예시로 제시를 하고 어떻게 아이에게 말하고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의 학습에 관련된 공부도 미리 하고 정보를 모아서 커다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시피
막상 그 일을 시작해야 될 시기가 닥쳐서 하게 되면 조바심이 나고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가 힘들어요. 입시라든가 초중고 본격적인 학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다면 가장 최종적인 목표를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에 무게를 실어야 할지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학습에 대한 공부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모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유를 가지고 아이의 변화나 발전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아이가 정말 준비되었을 때 필요할 때 적기에 아이에게 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